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뒤를 이어서 우리 원격 수업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세 번째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범위에 있는 내용들의 마지막 종교개혁부터 해가지고 어디야? 우리가 맨 마지막에 봤던 게 어디였지? 신약로 개척이라는 절대방정 시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과서는 여러분 몇 쪽을 펴냐? 자, 교과서는 우리 92쪽을 펴볼까? 앞에 나와 있는 우리 90쪽과 91쪽은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패스하고 92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다. 종교개혁 뭐야? 그리스도 세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 그랬지? 왜? 어떻게 엉망진창이 된다 그랬어?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중세 말에 위로를 주어야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교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혁을 해야 된다. 원래 그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된다 그랬죠? 이 목소리에 결정타를 입히는 바로 그게 뭐야? 어떤 사건이었어? 그렇지. 그리스도교 세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앞장서서 무슨 짓을 벌이게 돼? 자, 보게 되면은, 자, 당시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 그래서, 자, 엄청나게 큰 성당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면벌부라는 것을 팔게 되는 거죠. 돈을 내고 사람들이 면벌부를 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이 면벌부를 산다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게 바로 면벌부라는 거였죠. 이런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 교황이 앞장서서 이런 면벌부를 판매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폭발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자, 독일의 누구?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습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은 뭐야?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밑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자, 기억해두자. 루터,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야. 뭐라고 나와 있어? 교황은 신의 용서를 선언하거나 증명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면벌부를 통해서 이 교황 네가 죄를 용서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알겠니? 또한 돈에 금화가 딸랑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면벌부를 사서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뭐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구라다. 거짓말이다. 알겠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뭐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교도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해서 회개하는 그 그리스도교도는 이 면벌부,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지 않아도 뭐라고 있다는 거야? 이 벌이나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95개조의 내용을 이 그리스도교 세계가 썩었다,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뿌리게 되는 거지. 또 때마침 자, 인쇄술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고 그 인쇄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이제 찍어낼 수 있게 돼. 이 루터가 적어낸 95개조의 내용을 마구마구 찍어가지고 다 돌려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썩었구나. 면벌을 돈 주고서 팔고 있네, 나쁜 놈들이네 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루터를 꼭 기억해두자. 자, 당연히 루터의 95개조 방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파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야.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의 내용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당연히 기존의 크리스트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루터의 파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단이다. 너네는 나쁜 놈들이다. 교황이 주도가 된 로마 카톨릭만이 원조야. 너네 루터가 주장하는 그런 거 그리스도교로 인정할 수 없어. 하는데 당연히 루터파들은 점점 그 세력을 불려가게 되고 로마 카톨릭이 위기에 빠지니까 결국 로마 카톨릭도 이 루터파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아우구스부르크 화이였다. 화이에는 자리를 가졌다는 거야. 아우구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그래서 루터파를 인정을 해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또한 영국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크리스토교 세계의 지도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교황에게 허락을 받는 일들이 많았어. 내가 결혼을 한다, 이혼을 한다, 어디를 공격할 거다, 어디랑 싸울 거다,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도 교황에게 그냥 이렇게 허락을 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교황이 썩어 빠지고 이제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영국의 황제 헨리 8세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로마 카톨릭 너네 허락받지 않을 거야. 너네로부터 도움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우리가 독자적인 그리스도교 세계를 끌어나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의 황제다. 로마 교황이 영국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국 황제가 영국의 교회를 다스린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 교회는 교황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영국 국교회라는 게 성립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하나 로마 카톨릭 세계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이제는 또한 로마 정교개혁은 점점 더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 루터파는 독일에서 시작이 되어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야. 95개조 방법을 대표되는 루터.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화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또한 스위스, 제네바라는 스위스라는 곳에서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렇죠.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칼뱅. 핵심이 뭐야?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 신에 의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것은 모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면발부 사는 것도 다 구라고 따르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다 보면은 여러분은 예정되어 있는 대로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칼뱅파죠. 그래서 칼뱅파도 점점 확산이 돼가는 거야. 자, 이제 칼뱅파 같은 게 확산이 돼가니까 어때? 로마 카톨릭은 그들을 인정해 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나라들과 새롭게 등장했던 뭐 루터파라든지 칼뱅파를 따르는 나라들 간에 서로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우리 너네 이단이다. 아니야, 우리도 그리스도교 맞아.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전쟁이야? 바로 30년 전쟁이라는 거죠. 30년 전쟁이 있는 거고, 그리고 30년 전쟁이 결국 끝나게 되는데, 그 끝나면서 어떤 조약을 맺는다는 거야?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게 되고, 이 조약을 통해서 누가 인정받게 되는 거야? 칼뱅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그리스도 세계가 어떻게 분열되었냐? 자, 로마 카톨릭이 주가 되었었지. 그 동쪽에는 그리스 종교라는 게 있었고, 자, 로마 카톨릭이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독일의 루터가 뛰쳐나와서 루터파. 95개조 봉화문을 통해서 루터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가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그 뒤에 스위스에서 시작이 되었던 칼뱅의 애정설, 칼뱅파가 등장을 하게 되죠. 신에 의해서 모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다 애정이 되어 있다. 칼뱅파도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자, 루터가 인정을 받는 거, 그리고 칼뱅이 인정을 받는 거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둡시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칼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자. 자, 뭐라고 나와 있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핵심 단어가 나오죠? 애정되어 있다. 애정되어 있다. 애정설 누굽니까? 칼뱅이죠. 그래서 칼뱅을 할 수 있는 거 단어 애정 기억해 둡시다. 자, 스스로 확인 문제 볼까? 자, 독일의 누구는 95개조 공문을 발표하여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였습니까? 독일의 누구야? 루터죠. 루터. 2번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30년 전쟁, 기존의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칼뱅파 간에 따르는 나라들 간에 치열한 종교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지? 그게 마무리되는 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었는데 여기서 누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칼뱅파, 애정설로 대표되는 칼뱅파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대단한 마무리 문제도 여러분 집에서 한 번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문제들도 선생님이 응용을 해서 시험에 내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2단원 내용이 끝났고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 그렇지, 여러분. 3학년 3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3단원 교과서는 몇 쪽? 교과서는 100쪽. 여기는 제일 최근에 배운 내용들이라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야. 자, 3단원을 보자. 교과서는 100쪽입니다. 자, 북방민족과 송이 성장하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중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야. 자, 기존의 수나라, 당나라가 멸망을 했죠. 절두사들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했어. 그 뒤에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야? 바로 송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송나라가 등장하는 시기에 북쪽에서 새로운 변화가 불어온다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그렇죠. 다시 유목민족 애들이 힘을 통일을 해. 그렇죠. 기존의 유목민족들은 어떻다 그랬어? 자, 부족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힘이 하나로 통합이 되기 어렵다 그랬지. 그래서 힘을 잃었었는데, 자, 영웅적인 인물들. 자, 거란족에서는 야우라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부족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잖아. 그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란에서는 무슨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야? 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고, 여진족에서는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북반민족이 세웠던 나라와 그리고 한족이 세웠던 나라 간에 또다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어떤 나라를 세웠는지, 자, 거란의 누가? 야우라보기가 부족을 통일하고 어떤 나라를 건설했다고? 요 나라를 건설했다. 또 다른 북방민족 볼까? 자, 또한 티베트 계통의 누가? 탕구투족이 어떤 나라를 건설했다고? 서하를 건설했다고. 자, 1번이 거란이 세운 나라 요 나라, 2번이 탕구투족이 세운 나라 서하. 자, 세 번째는 그렇죠. 여진족의 누가? 아구다가 통일을 해서 나라를 세웠네. 그게 바로 어디야? 금나라였다. 해서 이 북방민족이 세웠던 나라들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이 북방민족의 성장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떤 부족의 누가 어떤 나라를 세웠는지, 다시 한번 탕구투족이 서하를 세우고 다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또한 어떻게 됐다. 자, 송나라 건국이 되고 자, 송나라랑 요하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지죠. 자, 근데 누가 우위에 있었어?
요 나라가 우위에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송나라는 요 나라한테 매년 막대한 양의 세금이라든지 돈을 갖다 바친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송나라가. 요 나라가 너무 싫은 거야. 눈앞의 적이 너무 싫어. 그래서 멀리 있었던 여진족이 강성해지니까 여진족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왜? 여진족 같은 경우도 이 거란 이 세웠던 요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요 나라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애들이야. 그래서 여진족에게 접근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요 나라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요 나라를 없애버리게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진족이 송나라 바로 코앞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여진족은 나라를 세웠네? 금나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금나라와 송나라 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송나라가 요 나라를 없앨 때 어떻게 했어, 원래? 약속을 했었죠? 요 나라 같이 없애게 되면 내가 너네한테 돈도 주고 땅도 줄게. 했는데 요 나라 없애고 나니까 딱 입을 싹 닫는 거죠. 내가 언제 이런 약속했냐 하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진족이 있었던 금나라가 송나라를 치게 되는 거죠. 송나라는 어떻게 돼? 그들의 원래 근거지가 어디였어? 원래는 황허강이었잖아. 그 황허강 화북지방을 버리고 다시 강남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남송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였지. 자, 이런 흐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나와 있네. 송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나와 있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수나라를 세웠던 나라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황제 꼭 기억해 둔다 그랬죠. 수나라에서 운하를 건설했던 수양제 기억해야 되고, 당나라에서는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당태종 이세민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 송나라도 송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광인이라는 사람이 송태조라고 불렸다는 거고, 송나라의 수도 어디였다? 카이평을 수도로 해서 송나라를 세웠다는 거. 자, 그리고 송나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가 망한 역사를 공부를 했다는 거였지. 당나라 뭐였어? 군인들에게 힘을 너무 줬다 보니까 그 절도사, 군인의 대표적인 절도사들에 의해서 당나라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송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절도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회수하게 되죠. 군인들에게 힘을 주기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거야? 문치주의 정책을 표시한다. 문치주의 정책. 과거제를 통해서 문신 관료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그들을 통한 정치를 펼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군인을 통솔하는 사령관에도 누굴 보내게 돼? 그렇죠. 문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문신이 얘들아 군사훈련에 대한 거 뭘 알겠어. 그러니까 국방력은 어떻게 돼? 약해지는 거고. 이 약해지니까 누구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북방민족이 세웠던 요나라나 금나라에게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지도도 기억을 해둬야 돼. 아까 있었던 위에서 봤던 지도 있죠. 자, 이때는 누가 강성할 때야?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가 강성할 때 송나라와의 이런 지도 하나를 알아둬야 되겠고, 그리고 그들에 이어서 요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요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여진족이 세웠던 어디? 금나라가 남송과 대립하게 되는 과정. 송나라는 금나라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쫓겨난 상황이야. 이 두 개의 지도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자. 시기별로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밑에 있는 문제. 이것도 꼭 풀어야 되겠지. 송나라는 누구의 권한을 뺏었다 그랬어? 그렇죠. 군인, 절도사의 권한을 빼앗고 문신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된다 그랬지. 또한 송나라에서는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주관한다 그랬죠.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서 순위까지 자기가 정한다 그랬잖아. 1차 시험, 지방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2차로 수도로 올라와서 수도에서 2차 시험을 보게 되죠. 이걸 통과한 사람들을 어떻게 3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3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등수를 정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누굴 낮은 자리에 보낼지 그걸 정하는 시험이었잖아. 이걸 황제가 직접 주관해가지고 황제가 뽑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신들은 어때? 황제께서 나를 직접 뽑아주셨구나 해서 충성심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치주의 정책의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 될 것 같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뒤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어? 자, 뒤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 있냐? 자, 여기 넘어가서, 자, 교과서 103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교과서 103쪽. 아이고, 자, 미안. 다시 102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밑줄만 한번 쳐보자. 자, 송나라 때는 여러분 경제와 해상교역이 발전한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되겠어. 자, 경제적인 면에서는 뭐가 있었어? 자, 재배기간의 짧은 벼가 도입이 되고, 모내기법. 자, 이것들은 다 뭐에 이득을 얻게 돼? 인권, 사람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자, 어때? 농사 짓는데 시간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비단을 만든다든지 차를 뽑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수공업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농업과 수공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어떻게 돼? 많은 양의 생산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갖다 팔아야겠지. 썩힐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갖다 팔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업 활동도 발전을 하게 되고, 상업 활동이 발전하게 되니까 상업 활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주고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폐도 발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존의 화폐 같은 경우는 어때? 액수가 커지게 되면 부피도 커지고 무게도 증가하게 되니까 거래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존의 동전을 대신할 수 있는 지폐라는 것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또한 송나라 때 여러분,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 있다 그랬었지. 그게 뭐였지? 나침반, 인쇄술, 화약 이런 것들이 송나라 때 등장했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넘어가자. 뒤야 103 쪽을 가게 되면은 자, 기억해야 되는 거 나와 있죠? 방금 전에 말했던 자, 송나라의 3대 발명품 뭐였어?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자, 그리고 4대라 그랬잖아. 4대 발명품이 있어, 중국에. 근데 3대 발명품은 3개는 송나라 때 등장하는 거야.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나머지 하나. 체륜의 제지법. 우리 고대 한나라 때 등장을 했던 거지. 종이 만드는 기술. 체륜의 제지법과 더불어서 중국의 뭐라고 부른다? 4대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유럽으로 전파하게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문제. 이 체륜이 만든 제지법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거였어? 당나라 때 여러분 탈라스라는 곳에서 이슬람 세계 아바스 왕조랑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가 있었죠. 탈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게 되고 당나라 사람들이 포로로서 이슬람 세계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제지법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 기술들이 그래서 이슬람 세계로 전해지게 되고 넘어서 유럽으로까지 전파가 되는 거였지.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둬야 돼. 별표치고 기억해두자.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송나라 때 발명이 되었다는 거. 자, 밑에 문제 풀어보자. 자, 송나라를 건국했던 태조, 조광유는 어떤 정책을 시작하여 황제권을 강화했다는 거야. 군인들의 힘은 약화시키고 전투사의 권한을 빼앗고 과거 시험을 자기 황제가 직접 주관을 하게 돼서 문신들의 충성심을 얻었어. 그 문신 관료들을 대거 등용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갔다. 무슨 정책? 문치주의 정책이었죠. 문치주의 정책.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의 국방력은 약하게 되고 북방 유목민족들, 거란 쪽에 세웠던 요나라, 탕구투 쪽에 세웠던 서하, 그리고 여진 쪽에 세웠던 금나라에게 밀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그들을 이어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거란의 거란의 요나라, 그리고 여진의 금나라. 그들이 이었던 게 바로 누구야?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였지. 몽골. 자, 여기서 송나라가 똑같은 실수 반복한다 그랬잖아. 기존에 요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눈앞의 적을 없애기 위해서 멀리 있는 여진과 힘을 합쳐가지고 요나라를 없앴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금나라랑 송나라랑 마주하게 되는데 금나라한테 송나라도 항상 밀리는 처지잖아. 남쪽으로 쫓겨나고. 그러니까 또다시 눈앞에 온 적, 이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멀리 성장하고 있었던 이 몽골과 손을 잡고서 어디를 없애는 거야? 그렇죠. 금나라를 없애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누구와 바로 국경을 접할 수밖에 없어. 몽골과 바로 국경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몽골한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고 마는 거야. 바보들이야. 역사를 공부 안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몽골 제국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 기억해야 돼? 그렇죠. 몽골족도 여러 부족들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지. 거란족이나 여진족과 똑같아. 자, 그거를 누가 통합했다는 거야?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고 뭐로 추대가 되었다? 그렇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기즈 칸으로 추대가 되었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자, 몽골 제국이 어떻게 그럼 이렇게 밑에 보면 지도를 보게 나와 있죠.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거지. 자, 여기에 어떻게 그 이유가 뭐였다는 거야? 바로 몽골의 뛰어난 기마병이 핵심이었다는 거였죠. 기마병을 통해서 아주 스피드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 그랬어. 말을 여러 마리를 갖고 다니면서 지친 말을 옆으로 두고 다시 쌩쌩한 말로 갈아타고 해서 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음식도 어떻게 돼? 육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옆에다 차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육포를 먹으면서 시간을 절약했다는 거였지. 그걸 속전속결 아주 스피드하게 가야 되게 해서 적들이 준비하기도 전에 도착을 해서 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 몽골의 기마병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원나라, 몽골이 결국엔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나라 이름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원이라고 불렀죠. 누구에 의해서?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자, 오늘날 중국의 수도 북경 베이징이라 그러지? 대도, 이 당시엔 대도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걸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정하였다. 그리고서는 이제 누구를 없앴다는 거야? 그렇죠. 남송, 한족의 나라인 남송을 명화시키고, 자, 중국 전체를 누가 지배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몽골 부족, 원나라가 지배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자, 몽골 애들이 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통치 정책 하나가 있었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고 나와 있어? 몽골 제일주의 별표 5개. 몽골 제일주의 뭐였습니까? 자,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슷한 거라 그랬죠. 자, 보게 되면은 뭐야? 자, 바로 이게 몽골 제일주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지배계층과 그리고 피지배계층을 나눠서 구분한다는 거였죠. 지배계층엔 누가 있어? 몽골인과 생목인. 생목인이 누구였어? 몽골이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세력들 있죠. 이슬람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들을 생목인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지배계층으로서 대우를 해줬어. 반대로 나머지 피지배계층, 기존에 금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몽골에 저항했었던 남송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피지배계층, 한인, 남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차별하고 천대했습니다. 이게 몽골 제일주의의 핵심이야. 알겠니?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꼭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뭐, 몽골 시대에 어떤 일도 있었냐는 거야. 동서교류가 확대가 되었다는 거야. 동서교류. 뭐, 역참이란 건 여러분 알고 있죠? 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관. 가서 지친 말을 쌩쌩한 말로 갈아타기도 하고, 가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쉬어가는 공간. 역참이란 것을 통해서 넓은 제국의 그런 교통망을 역참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또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밑에 나와 있다. 자, 송의 3대 발명품 나와 있었죠. 화약, 인쇄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나침반. 자, 이런 것들. 자, 바로 이 원나라, 몽골 제국에 세웠던 원나라 때 이런 것들이 이슬람 세계에 어디로 전파가 됐다는 거야?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다는 거야. 재질술은 이미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아바스 왕조를 통해서 이슬람 세계에 전해졌었어. 그 이후에 나침반이나 화약, 인쇄술, 송나라 때 발명되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 때 유럽으로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서 이때 유럽인들, 자, 생목인이라 그랬지. 아랍인 이슬람 상인들과 더불어서 얼굴 색깔이 다른 유럽 사람들도 원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때? 지배계층으로서 관료로서 일을 했다 그랬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 자,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누구 있습니까?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 이탈리아 출신이야. 이 사람이 원에서 생목인으로서 지배계층으로서 관료로 근무했다는 거죠. 그리고 17년 동안 근무를 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원나라에서 경험했던,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책으로서 써내는 거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써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가게 되면 저런 원나라라는 게 있구나. 황금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있네.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나중에 신학로 개척에도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도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밑에 문제 풀어볼까? 13세기 초 몽골 부족을 통합했었던 테무치는 뭐로 추대가 되었다 그랬죠? 뭐로? 그렇죠. 유목제국의 왕이다라는 칭기즈 칸이라고 불린다 그랬잖아. 오케이. 2번. 자, 이 칭기즈 칸의 손자였던 누가 쿠빌라이는 수도를 오늘날 중국의 수도 북경, 베이징, 그 당시에는 대도라고 불린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뭐라고 했다? 원나라로 정했다는 거. 정답은 5죠?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 보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이 지도도 한번 봐두자. 자, 원나라 때,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원나라 때, 송나라 때 발명이 되었던 활판 인쇄술, 나침반, 화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해진다 그랬지? 이게 뭐냐면, 바로 원나라 때 여러분, 이렇게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야. 북쪽으로는 초원길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리고 가운데서는 기존에 있었던 비단길을 통해서, 그리고 남쪽에서는 바닷길을 통해서 활발하게 여러 나라들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거래 속에서 이 중국에 있었던 발명품들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시 한족이 세웠던 나라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보자. 14세기 몽골이 세웠던 원이 쇠퇴하자 누가?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홍무제가 돼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명나라였습니다. 자, 우리는 명나라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였어? 주원장의 출신이 어떻다 그랬어? 농민 출신이란 말이야. 홍건적 출신이야. 그래서 농민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모든 걸 집중을 하게 돼. 그래서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재상제. 그 재상제라는 것도 폐지를 하게 되는 거고, 또한 뭘 하게 되는 거였어? 재상제를 폐지하고 그 유교를 반포하죠. 사람들에게 유교 권리,
기존의 원나라 때 오랑캐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교의식이 쇠퇴하게 된단 말이야.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황제에게 배신하면 안 된다. 어른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유교의식들 같은 경우를 유교란 것을 반포로 해가지고 다시 황제가 짱이구나.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구나. 황제에게 배신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게 된다는 거지. 뭘 위해서? 바로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원장 홍무제가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 재상제를 폐지했다는 거, 그리고 유교를 반포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 볼까? 자, 명예 대외 관계. 자, 우리 뭐 했어? 조공책봉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조공책봉체제는 뭐야? 쉽게 말하면 유럽의 봉건제랑 비슷하다 그랬죠?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어? 명나라였어. 명나라가 그래서 옆에 있던 조선이라든지 일본에 가서 오케이, 너네들이 조선 땅, 일본 땅 다스리는 것을 인정해 줄게. 대신에 너는 나의 신하가 되어서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였어? 조공, 책봉체제라 그랬죠? 조공이란 건 뭐야? 신하가 된 제가, 조선이 명나라 황제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면 돈을 받은 명나라 황제는 오케이, 너를 그 조선의 땅에 임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책봉을 해준다는 거였죠? 조공, 책봉체제. 유럽의 봉건제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 자, 누구야? 자, 정화. 자, 영락제가 등장을 하지. 영락제 누구였냐? 영락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누구였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직접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잖아. 그쵸? 자기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영락제였지. 그 영락제 뭐였어? 정화랑 환관을 시켜서 아주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까지 함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얘들아, 우리 유럽에서 신학로 개척 공부했었잖아. 그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신학로를 개척했던 거야. 명나라 영락제 때 정화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 단지 조공책봉 체제를 확대하려고 해서 자기의 그냥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뿐이야.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야, 너 조공책봉 체제 맞아.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 조공을 갖다 바쳐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줄게. 너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 인정해줄게. 조공책봉 맺었잖? 그럼 끝이야. 나중에 유럽이나 얘들 어떻게 신학로를 개척을 하고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그 지역을 통해서 원재료를 얻어오고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식민지에 갖다 팔고 하면서 막대한 양의 돈을 벌게 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 명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야. 알겠니?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서 명나라가 근데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지. 뭐였어? 북로남해. 북쪽에서는 쫓겨났었던 몽골족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거고, 남쪽에서는 바다 건너 외구 애들이 일본 외놈들이 들어와서 약탈을 쌓게 되는 거지. 이런 와중에 자, 뭐였어? 조선의 땅에서 뭐가 터집니까? 그렇죠.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는 거고,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기가 싫었다는 거야. 조선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 무대는 바로 명나라가 될 게 뻔하니까. 근데 명나라는 어떻게 됐어? 이 임진왜란 때 너무 많은 것을 도와준다는 거지. 완전히 자기 나라 국간을 탈탈 털어가지고 도와주게 돼.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이 완전히 통통 비게 되는 거고, 그 빈 거를 당연히 힘없는 가장 만만한 존재인 농민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뺏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농민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명나라도 이 농민 반란을 통해서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 정화의 대원정 뭐 나와 있죠? 이건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고, 뒤로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또다시 누가 전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과거 금나라 여진족이 다시 세력을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후금을 세우게 되는 거지. 후금을 세우게 되는 거고, 뒤를 이어서 이름을 뭐로 바꾼다?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두면 여기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나라를 뒤로 이어서 청나라가 등장을 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여기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지. 청나라의 강경책과 회유책. 자, 그러니까 만주족, 여진족이 다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언제였어? 바로 몽골족이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원나라 시대였죠. 원나라는 통치하는 정책이 뭐였어? 몽골 제유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몽골인과 생목인들을 우대하는 정책. 그리고 반대로 금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남송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주 천대하고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잖아. 자, 근데 청나라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강경책,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했다는 거야. 많은 병용. 원나라 때는 여러분, 한족 애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청나라 때는 능력이 뛰어난 자는 다 관직에 진출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였죠. 또한 자, 원나라 때는 과거 시험도 거의 보지 않는다 그랬었죠. 근데 청나라 때가 되면 과거 시험도 부활시켜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서 뽑아주게 되었어.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청나라 이놈들은 그래도 우리 한족 애들을 무시하진 않는구나. 우리를 동등하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게 바로 당근 정책이었고, 채찍은 뭐야? 당연히
만주족을 비판해. 만주족을 욕하면 당연히 죽여버리고. 또한 만주족의 전통 양식인 우리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서 봤었죠. 만주족 애들 청나라에도 어땠어? 변발하고 있었잖아. 머리를 훌랑 깐 다음에 뒷머리만 묶었던 변발. 이 변발이라든지 청나라가 입는 옷 그런 의복 양식을 꽃대로 따라하게 하는 게 이제 채찍 정책이었지. 그래서 강경책과 해유책을 통해서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할 수가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문제 풀어볼까? 자, 누구는 조공질서의 확대, 조공책봉 체제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 환관이었던 정화를 시켜서 항해를 명하였었죠?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영락제라는 황제였죠. 자, 2번 청나라는 한족에게 호복과 뭘 강요했다? 이 머리 뭐야? 무슨 머리야? 변발이었죠? 변발. 우리 영화에서도 봤어. 이 변발을 강요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함께 수행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를 넘어가게 되면은 뭐 별거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없을 것 같아. 다 우리가 그래도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금방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은, 자, 서아시아 오스만 제국이 다시 성장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또 그 뒤를 이어서는 뭐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최근에 가장 배웠었던, 뭐, 신앙로 개척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지. 뭐 팀으로 사파비 왕조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무굴 제국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로 개척, 절대 왕정이 등장하게 된다. 자, 여기는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하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등교 수업할 때 우리가 뭐 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기존에 나눴던 학습지, 그 내용들 교과서를 보고서 다 내용을 채워둬야 되고, 또한 기존에 올라와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죠? 문제풀이 했던 그 문제, 그것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껴가지고 같이 등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수행평가로서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점수를 주도록 할 거야. 25점짜리야. 알겠어? 자, 여러분 원격 수업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등교에서 다시 한번 교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